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윤모 총경의 출국을 금지하고 계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공연 티켓 수수 의혹이 제기된 윤 총경의 부인도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였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모 씨는 사전에 피해자가 이희진 씨 부모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어머니 행세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물뽕이라는 마약을 한 번에 8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무색무취로 투약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에 이용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두 차례 연달아 대형 인명사고를 낸 보잉 737 맥스 기종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잉과 항공당국의 유착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장 배추김치를 하루에 2끼 반찬으로 먹으면 나트륨을 권장량의 30% 가까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국물 요리 등과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선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저녁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증거자료와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또 이 대표가 마약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연예인들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 대해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연예인으로부터 고가의 콘서트 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역시 현직 경찰인 윤 총경의 부인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조사하면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는 우리 꼭 돈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이른바 승리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피를 우려해 출국을 금지하고 계좌와 통신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승리가 운영하던 술집 몽키 뮤지엄이 불법 영업으로 신고받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총경의 부인이자 현직 경찰인 김모 경정도 수사 대상입니다.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있으면서 가수 최종훈 씨에게서 고가의 콘서트표를 받은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윤 총경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김경정과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이들 사이에 청탁과 대가성 있는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김경정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버닝썬 수사팀 인력을 기존 126명에서 152명으로 늘렸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국민적 질타와 의무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승리의 사업 동료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가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인석 씨는 오늘 일부 언론에 보낸 사과문에서 윤모 총경 등 경찰과의 유착 의혹과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2016년 승리와 운영하던 술집 몽키 뮤지엄이 단속됐을 당시 윤 총경은 그런 식으로 영업하면 안 된다는 충고를 해줬을 뿐이고 FT 아일랜드 최종훈의 음주운전 당시에는 윤 총경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수 승리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된 것이거나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 기간을 2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공소시효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권층 비리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간을 2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이라도 범죄 사실이 나오면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검찰 재수사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촉발한 동영상은 2008년쯤 촬영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을 성접대 사건으로 본다면 수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접대 리스트에는 김 전 차관 외에도 정부 고위 간부와 유력 정치인, 건설업자 등도 거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전현직 군 장성까지 윤 씨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의혹도 최근 불거지면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성과에 따라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과거 검찰 수사 라인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또 검찰 외에도 다른 조직의 어떤 고위 관료들의 외압이라든지 관련자들의 그런 방해가 있었는지는 중요한 조사 대상입니다. 10년 전 불거진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의혹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돼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조사단이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호 씨 증언 말고도 추가 제보자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의혹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이들 사건의 여파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의 청와대 근무 이력을 거론하며 배후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고위층이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이 부실 수사였다며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고위공직자의 일탈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검증 부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나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집어 엄정 수사를 지시한 건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관해서 미주알 고주알 개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여야 지도부도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세 사건을 놓고 앞다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향해서도 총구를 겨눴습니다. 이번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버닝썬 사건에 초점을 맞춘 한국당은 연예인 비호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다며 사건 배후에 더 큰 실체를 의심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정권 차원의 수사 조작극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국당은 정부의 공수처 추진에 검은 의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로 온 국민이 불안한데 공수처까지 만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의 불똥이 국회로 옮겨붙으면서 여야의 공방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앞으로 나흘간 이어지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의 주제는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년 동안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다며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인가요? 핵을 쏘고 안보 미사일을 태세를 과거로 돌려야 그러면 됩니다. 그것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리님 큐닝크 간다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무장의 예절을 하는 게 어떻게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을 포기하자는 말씀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잠깐만요. 나오십시오. 그런 접근 방식으로 지난 9년 동안 과연 무엇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하는 반성 위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보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 이주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주 경위 등을 밝혀야 한다며 집중 공세를 폈고 이낙연 총리는 사생활의 문제라며 국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총리, 내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한다는 대통령의 인도 연설은 사실입니까? 제가 그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아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 연설이 사실이라면 딸은 국내에 있으면서 교육당국에 해외 이주한다고 허위 신고한 겁니까? 네,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례회동 하시죠? 네. 사실 여부 물어보실 겁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국정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허위면은 사실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밝혀야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자녀라 해도 사생활이 있을 겁니다. 위법이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 대통령의 연설이 사생활입니까? 이 사생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시작에 앞서서 비교섭 단체의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할 일은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저희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당의 강령 제1조에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완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 출신이 아니냐며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논리를 비판했는데요. 한국당 의원석에서는 궤변이라며 야유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비례대표제 의원님들을 내 손으로 뽑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논쟁을 하더라도 전 나경원 대표님도 비례대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때 이해창 대표가 뽑았나요? 아니 그렇게 뽑으셔가지고 비례대표로 지금 원내대표까지 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저 비례대표 의원님들 보면 우리 당은요 비례대표 의원님들 훨씬 훌륭합니다. 저는 한국당 17명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저 플랜카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설전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여의도 최대의 수수께끼라며 평가절하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과거 여야 5당이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다른 개편안을 낸 나 원내대표야말로 미스터리라며 공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사당의 선거제 합의 초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새누리당은 각각 17석, 13석 줄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반대로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구보다 정당 득표율에서 선전하는 정당이 혜택을 받는 구조로 정의당이 애초 요구했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 합의안 통과에 사활을 거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초강경 태세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반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서명한 5당 합의사항과 180도로 배치된 그런 법안을 제출한 나경원 대표야말로 정말 미스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이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까지 동원하면서 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자기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여야 사당의 합의 초안에 대해 수수께끼라고 깎아내리며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거듭 평가절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급조한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여권을 겨냥해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진입시켜 좌파 정권을 연장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범여권과 한국당의 대결 구도 속에 사실상 키를 주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내 반발로 결정을 미루면서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조금 전 김영수 기자가 언급한 대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일부 의원들의 탈당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김관영 원내대표 주재회의에 유이동 원내수석 부대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던 만큼 김 원내대표를 향한 항의성 불참으로 해석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추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게임의 룰을 여야 협의 없이 정하고 다른 법안까지 묶어 처리하자는 데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돼 긴급 의원총회까지 요구하면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당론 의결 절차 없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당헌을 위반한 것이고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집해서 그 의견을 듣고 그다음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소집 요구한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를 기준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론을 모으는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도 반박했습니다. 당의 상황이 일촉즉발 위기로 가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좌장격인 유승민 전 대표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의 입장이 신중하게 결정되기를 바란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손 대표님이든 원내대표든 누구든 우리 당원들은 이런 문제를 당헌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당론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지도부도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격화하는 당내 갈등과 관련해 내 발로 당을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일단 탈당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안이 한동안 잠잠했던 당내 갈등을 폭발시키는 동시에 정계 개편까지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 역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전부터 결과를 예단하는 일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필요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복 차림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류 봉투를 안고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 구속 4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일각에서 재판 시작 전에 결과를 예상하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는 마치 경기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거나 재판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며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도 권유했습니다. 1심 재판장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자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첫 공판에서는 양측이 항소 이유를 밝힌 데 이어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먼저 1심 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며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식으로 판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정 공백을 막고 경남도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특검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하면 오히려 특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들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실무를 맡은 행정관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특혜를 준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앞서 환경부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입니다. 여기엔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보낸 것도 포함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개 모집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거론하며 상의한 내용입니다. 구두로 미리 후보자를 지시한 뒤 관련 내용을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환경부가 일부 후보자에게 면접용 자료를 미리 건네는 등 실제 특혜를 줬다는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환경부에 특정 인물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환경부가 이들을 돕기 위해 면접용 모범 답안을 건넨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특혜 받았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특혜 있으셨던 거 맞습니까? 검찰은 최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실무를 맡은 송모 씨 등 행정관 2명을 불러 당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취재진은 송 행정관 등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보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임원 공모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 무게 중심이 환경부에서 청와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비판하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은 조대원 당협위원장이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내정됐지만 인선이 보류됐습니다. 친박 지지세를 업은 황교안 대표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이어 이번에도 태극기 부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이래가지고 수권 정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태극기 부대를 향한 일침으로 단숨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스타로 떠올랐던 조대원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여의도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과 여론조사는 물론 각종 선거 전략을 짜는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TK 출신으로 육사를 졸업한 조 위원장이 부원장이 될 경우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동시에 한국당 외연 확장에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제1부원장은 송원석 의원이 유임되고 제2부원장에는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태용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낙점됐습니다. 모두 5명으로 꾸려진 부원장 인선은 하지만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4시간 전 돌연 취소되면서 임명이 미뤄졌습니다. 복수의 당 핵심 인사들은 조대원 위원장이 소신 발언으로 태극기 세력의 견제구를 날린 만큼 지도부가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을 뺀 나머지 4명 부원장만 일단 임명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의도연구원 당연직 이사장인 황교안 대표는 이런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당직을 임명하면서 연기하고 또 다시 보완하는 게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특정인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살펴보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당대표를 맡은 지 20일 넘도록 5.18 망언 징계를 매듭짓지 못하는 것처럼 부원장 임명도 지지부진한 행보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깜짝 인사의 당직 임명이 보류되면서 황교안 지도부가 5.18 처리에 이어 또 태극기 부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과거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 씨 부모의 피살 관련 소식입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이희진 씨의 부모라는 것을 범행 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범행 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이 씨의 어머니 행세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이 알려지는 걸 늦추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씨 부부가 자택에서 살해된 건 지난달 25일. 피의자 김모 씨는 범행 직후 이 씨 부부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 판매 대금 5억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씨 아버지에게 투자한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이 씨 부부가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피해자들이 이희진 부모라서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중국 동포 3명을 지난달 초에 고용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또 범행 직후 이희진 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모친 행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 씨 동생이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면 엄마인 것처럼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수상함을 눈치챈 이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안 되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모친 행사를 한 이유가 범행을 은폐할 시간 벌기 용이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이 씨 부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제중국 동포 3명을 붙잡기 위해 중국 공안에 국제범죄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죠. 성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마약을 대량으로 판 일당이 검거됐는데요. 그만큼 구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돌았던 클럽 내 마약 유통.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면서 클럽에서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물뽕이 성범죄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색과 향이 없어 투약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색 무취로 상대방이 알아채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마시고 나서 이 짧은 시간에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자기가 범행 피해를 입고 난 후에 경찰서에 찾아 신고하더라도 이미 이를 입증할 방법이 어렵다는 게.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 물뽕을 사고판 김모 씨 등 5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른바 물뽕 4리터를 이렇게 작은 병에 10ml씩 나눠 담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번에 8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김 씨 등은 트위터 같은 SNS로 구매자를 찾았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유해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지하철 물품 보관소 등을 통해 거래했고 일부는 성인용품점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판매처 중에 하나도 성인용품점 한 곳으로 판매가 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인용품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물뽕이 해외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마약을 들여와 김 씨에게 건넨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나팔로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 등이 포함됐는데 병무청은 이런 신종 수법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경음기와 응원용 나팔입니다. 32살 이모 씨는 이런 소도구를 악용해 지난 2011년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처럼 큰 소음을 귀에 가까이 대고 20분 간격으로 노출해서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청각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행 병역 판정 검사 기준으로 양쪽 귀가 56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5급, 71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6급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병역 회피 수법을 주변에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는 1,500만 원,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인터넷 개인 방송 BJ는 무려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병무청은 이 씨를 포함한 병역 기피자 8명과 중간 알선책 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재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이어 최근 7년 동안 청력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은 1,500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멘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병역 멘탈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허술한 청각장애인 등록 절차가 병역 기피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이 주중대사와 주로대사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들을 긴급히 평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밝히겠다고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종 결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가 베이징 서우드공항에서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평양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다른 10여 명의 북한 외교관들도 함께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경고한 지 불과 4일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북한이 주요국 주재 대사들을 한꺼번에 불러들인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핵포기 압력과 제재 강화에 맞서 새로운 대미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표시로 보입니다. 연례적인 재외 공관장 회의 때문에 모였다 하더라도 북미 관계가 핵심 사안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요국 대사들에게 새 전략을 설명하고 지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미 협상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주요국 주재 북한 대사들이 평양에 집결한 점으로 미뤄볼 때 최종 결정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현지 북한 대사관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게시판에는 김 위원장의 베트남 공식 방문 사진 6장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사진 2장이 게시됐는데 두 정상이 지난달 27일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라 베란다 룸에서 나란히 앉아 정면을 보는 모습과 회담 2일차인 다음 날 오전 메트로폴 호텔 내부 정원을 나란히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담은 사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시각 18일 캔자스 지역 방송 KQAM 등과 잇따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년여간 핵미사일 시험이 중단됐고 일부 인질들이 돌아왔다고 성과를 거론하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의 비핵화를 약속했고 세계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민의 안전이 달려있고 우리는 이를 달성해내는 데 결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업과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또 신산업 육성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점유율 1위를 되찾은 조선업은 수주 회복이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달라는 당부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올해 들어 수출이 늘었지만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지난 연말 발표한 부품산업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의 주력 제조업뿐 아니라 로봇, 바이오,
5G 이동통신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등 경제 흐름은 견실하다고 평가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경제부총리의 경제 현안 보고에 이어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 지역 경제 현장 방문을 잇따라 소화하는 등 경제 관련 일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장의 해임 등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를 6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구조를 수익 중시해서 안전과 생명 중시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해마다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집을 새로 구하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현재 세입자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임대 보증금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가가 10% 하락하면 3만 가구 정도가 보증금 문제를 겪을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9천 가구가 넘는 초대형 단지에서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인근뿐 아니라 송파구 전체의 전세값 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에 더해 일부 지역의 경기 부진과 그동안 가격 상승에 따른 조정 등으로 전세값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거래 가운데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아파트는 전체 절반이 넘었고 10% 넘게 하락한 아파트는 20% 가까이나 됐습니다. 두 채 중 한 채꼴로 전세 가격이 2년 전 대비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 보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전세값이 10% 하락할 경우 예적금 같은 금융 자산을 처분하고 대출까지 받아도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만 2천 가구 가량인데 부족한 자금은 2천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아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 비율은 15%에 육박하게 됩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임대보증금 문제가 금융 전반에 위험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재무와 대출의 건전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 비중이 큰 주택을 중심으로는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시중에 파는 포장김치 제품들을 조사해봤더니 2끼 정도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 먹을 때 김치만 먹는 게 아니라서 여차하면 하루 권장량 넘기기 쉬운데요. 포장김치에도 영양 성분 표시를 꼭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 된 지 오래지만 반찬으로 빠지지 않는 김치, 그 가운데서도 간편하게 사 먹는 포장김치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치는 그런 게 없더라고.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나트륨이 얼마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배추를 뭐 얼마큼 먹었으면 나트륨을 하루 섭취량을 다 먹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 배추김치 15종을 조사해봤더니 100g 양에 나트륨이 평균 569.58mg, 하루 권장량의 28.5%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인이 한 끼에 김치를 평균 50g씩 먹는 걸 고려하면 두 끼에 권장량의 30% 가까이 섭취하는 셈입니다. 김치 하나만 반찬으로 먹는다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소금으로 간을 하는 국이나 나트륨이 많기로 유명한 라면과 함께 먹는다면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우거나 넘길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똑같은 포장김치지만 상표에 따라 나트륨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과 가장 적은 제품 사이의 격차가 무려 1.5배일 정도로 차이가 크고 같은 상표라도 제조한 날짜에 따라서도 최대 45%나 차이가 나는 점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포장김치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나트륨 함량 같은 영양성분 표시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의 선택 정보로서 영양 표시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여 고를 수 있도록 영양 표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소비자 시민 모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김치류 역시 영양 표시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5개월 사이 2차례의 대형 인명사고를 낸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잉과 항공당국의 유착관계에 주목하고 있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1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DC 대배심은 검찰 명의로 연방항공청에 사고 기종인 737 맥스의 안전 승인 과정에서 보잉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측 간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항공청은 737 맥스가 표준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잉도 당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사법당국 차원에서 민간 항공사의 안전 승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이른바 보잉 게이트로 번지는 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교통부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교통부 조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같은 기종의 추락 사고와 관련한 항공기 안전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고 블랙박스 분석 결과 두 사고 간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통부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고 장자연 문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호 씨에게 무리하게 문건 속 실명 공개를 요구했다가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파문이 번지자 MBC 측은 윤 씨에게 직접 사과했다는 공식 입장까지 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왕종명 앵커가 스튜디오에 나온 배우 윤지호 씨에게 문건 속 인물의 실명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지를 계속 묻자 윤 씨는 난감해하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생방송 뉴스 시간에 이름을 밝히는 게 오히려 더 진실을 밝히는데 더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발설하면 뭐 책임져 주실 수 있나요? 윤 씨는 이어 스튜디오 안에서 폭로하는 건 단지 몇 분일 뿐이고 자신은 긴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며 검찰, 경찰이 공표해야 할 일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시청자 게시판 등에는 제작진이 윤 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MBC 측은 시청자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당사자인 윤 씨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힌 뒤 뉴스에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례하고 부적절하게 질문했다는 시청자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 시간을 빌려서 윤지호 씨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 씨는 SNS를 통해 직접 왕앵커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면서 모든 인터뷰가 목격자 입장을 먼저 헤아린 뒤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적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업체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선동 사건으로 확정받은 징역 9년에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CNP 전략그룹이란 선거 홍보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1억 9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센터장과 고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교수에게 최고 등급의 훈장이 수여됩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고 윤한덕 센터장과 고 임세원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센터장은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귀가하지 않고 일하다가 집무실에서 급성 심장 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정신질환자를 돌보다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를 덮친 돌발성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오늘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을 인용해 파푸아주 자야프라 군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8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74명으로 파악돼 하루 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16일 저녁부터 시작된 폭우로 돌발성 홍수가 발생해 최소 9개의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안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36살 이모 씨를 구조했습니다. 이 씨는 다리와 이마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지만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또 연기를 흡입해 숨이 멎은 고양이를 현장에서 발견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상태가 좋아진 고양이는 현재 춘천소방서에서 임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다음 달 국제선의 유류 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소폭 하락했는데 다시 오르게 된 겁니다. 다음 달 발권 기준으로 편도 구간 유류 할증료가 기존 최고 34,800원에서 61,200원으로 인상돼 승객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사는 임신부가 그렇지 않은 곳에 사는 임신부보다 미숙아를 낳을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경희대병원 연구팀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74만 명의 출생 기록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임신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0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지역에 사는 임신부는 미숙아 출산율이 7.4%에 달했지만 그 이하 지역에 사는 임신부의 경우 미숙아 출산율이 4.7%로 낮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액화 석유가스, 즉 LPG 차량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LPG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 폐지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LPG 가격이 휘발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덜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LPG를 충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확진 환자가 접촉을 한 뒤 설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앞으로는 바로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는 발열이나 기침, 가래가 있어야 의심 환자로 구분을 했는데요. 밀접 접촉자가 격리되는 장소가 자신의 집이나 시설, 병원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마련한 그 외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울산 울주군이 만 17세 청소년이 매월 7만 원을 적립하면 3년 이후에는 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의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바 청소년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7만 원씩 모으면 대략 250만 원 정도니까 같은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겁니다. 이처럼 금액 주는 비율이 1:1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둘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봄의 여왕 벚꽃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주요 벚꽃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먼저 29일에는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 애어릅 장전리와 삼도 일동 전농로 일대에서 4일 동안 열리고요.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벚꽃 축제도 막을 올립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로 진해 군항제가 열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벚꽃남들이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국회 임시 제1차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양섭 의원을 자유한국당 간사 및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희 위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국회 운영 개선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진짜로 없으십니까? 네. 상당히 논란이 될 줄 알았는데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을 받으라고 설득을 하고 일주일 뒤에 상대편 로펌으로 옮겼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김 후보자의 행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행태가 고위공직에 임명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게 국회 우리 입법조사처는 말이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입법조사처장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 의구심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에서 법률위원장을 역임하시다가 또 국민의당 창당 실무준비위원단에 또 참여도 하시고 또 탈당을 하셔서 또 무소속으로도 출마하시고 거기다 지역도 뭐 서울, 광주 서구을, 북구을, 또 서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경력이 있으세요.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입법조사처 직원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이렇게 그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에서 본인의 좀 확실한 이런 입장도 아니 근데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당적을 너무 많이 옮겼기 때문에 어느 당 편을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중국 시인 두보와 이백이 찬양한 그곳 장강 삼엽. 고품격 럭셔리 크루즈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품격 있는 장강 삼엽 여행 센츄리 크루즈.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요 2588 대리운전 좌우로 정렬 2588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칫솔모가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쿨샤로 바꾸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동 칫솔 쿨샤. (2018년 11월 24일) 강남의 한 클럽에서 들어온 폭행 신고가 지금 경찰 16개 팀 150여 명의 수사 인력이 붙고 대통령이 명운을 걸라고 주문한 전방위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폭행 사건 신고자인 김상교 씨가 조사를 받았고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인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먼저 김대호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새로 나왔는지 주제어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국민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좀 하루하루 절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폭행 피해자였고 저희 국가 공공기관에 보호받기 위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쓰레기통을 피해자 클럽 앞에서 발로 차고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2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체포서에는 20여 분간 보안 업무를 방해했고 수많은 욕설을 경찰관에게 했고 폭행 가해자를 또 폭행했다.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밤 8시쯤에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이제 피의자의 태도 그리고 또 마약류 범죄 경력 그다음에 이 경찰 유착 의혹 수사와의 관련성이라는 이야기를 달았습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 한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뭐 정리를 해보자면 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없다로 이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거론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니까 혐의 자체가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번 이 영장이 기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버닝썬에서 마약 투약이나 유통 혐의로 구속이 된 직원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깊숙이 이런 것들과 개입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정이죠. 이게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이 공동대표로서 뻔히 그러한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냐. 이게 입증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MD들이나 혹은 직원들이 벌였던 마약의 직접 투약이나 유통 같은 것들 손님에게 권했거나 팔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관리 소홀 정도로는 볼 수 있으나 직접 마약 유통을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검찰이 급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이문호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인터뷰를 통해서 심지어 뭐 승리 씨가 죄가 있다면 이 남성들, 대한민국 남성들 모두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듯한 취재 발언을 해서 지금 공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빨리 구속시켜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 의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잘 보시면요. 혐의를 건 게 마약 투약과 마약 유통이에요. 마약 양성 반응까지는 나왔죠. 유통 부분은 아직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고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뭐 여기 성폭행도 등장하고 이 경찰과의 유착 관계도 등장하고 근데 그 핵심은 돈이거든요. 돈을 추적해야 된다고 봐요. 탈세 혐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혐의 자체가 가장 중범죄는 탈세. 그리고 이제 부정하게 돈을 모아서 왜 권력과 유착을 합니까? 왜 경찰에게 돈을 줍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불법 행위를 벌인 정황들이거든요. 조금 체계적으로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좀 드러나 있는 죄목들에 대한 증거를 모아 제대로 이 영장을 신청하면 좀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지금 경찰이 오늘 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152명의 인력이 지금 클럽 버닝썬 사건 그리고 관련된 연예인들 의혹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라고 해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좀 살펴보죠. 일단 정준영 씨는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청구까지 된 상태죠. 청구가 됐고 21일쯤 보통 이 그 청구하고서 이틀 후에 이제 그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일쯤 이제 그 실질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문호 씨는 이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유리홀딩스의 대표 유모 씨는 성매매 알선 경찰 유혹 의혹 때문에 출국 금지가 된 상황이고요. 승리는 이 성매매 알선 탈세 경찰 유착 의혹 등으로 해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또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승리 같은 경우에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병무청에서 이와 관련된 이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영 연기를 신청을 했고요. 내일쯤 병무청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사실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클럽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김상교 씨가 오늘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저 말고 다른 그런 이제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알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뭐 의혹들이나 그런 거에서는 이제 저는 수사기관에 많이 맡기고 싶고 그런 걸 좀 진실 규명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김상규 씨는 오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네요. 네, 그러니까 역삼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2명과 그다음에 또 폭행 사건과 연루됐던 클럽 이사인 장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김상규 씨가
강남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게 욕설과 그 모욕을 했다는 혐의로 또 경찰관 2명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좀 민망했겠다 싶은 게 또 마침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경찰이 김상규 씨를 체포한 건 인권 침해다 이런 판단을 내놨습니다. 근거가 뭔지 직접 듣고 오시죠. 경찰은 클럽 직원의 진술에 따라 폭행 피해 신고자를 현행범으로 폭행과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진정인 피해자에게 진정하라고 몇 차례 말한 사실이 있으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는 과정이 없었고 피해자가 한 차례 욕설을 하자 20초간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번 버닝썬 폭행 피해자 폭행 신고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 부당하고 헌법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 위원회의 결정 내용입니다. 네, 인권위가 조사해봤더니 경찰 체포서도 허위로 작성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가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권위원회니까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해서 해석을 내놓은 건데요. 문제는 저걸 우리가 듣기에는 2분 동안 현장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10배로 부풀립니다. 20분 동안 실랭이가 벌어져서 몸싸움이 있었고 그 결과 경찰이 제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경찰의 명분을 강화해요. 이 대목이 지금 유착 의혹이 어쩌면 시작되는 시발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비 효과가 커져서 결국은 경찰총장, 총경급 이제 인사까지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경찰이 좋아요. 2분을 조금 착각해서 5분으로 쓸 수는 있다고 봐요. 5분 정도로 느껴졌다 나는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시간을 굳이 재지 않았다면. 하지만 20분으로 느렸다는 거는 너무나 좀 김상규 씨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는 정황이 강하게 작용한 거죠. 왜 그랬을까? 이런 대목들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그렇게 시간을 늘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김상규 씨가 이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서 긴급 체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이 CCTV를 분석한 결과 먼저 이제 그 경찰관이 넘어뜨리려고 했었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은 것으로 이 인권위에서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김상규 씨를 체포를 했을까? 관련해서 계속해서 경찰 유착 의혹이 더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칭된 윤모 총경 출국 금지가 됐고요. 경찰이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다고요. 네, 뭐 계좌 거래 그다음에 또 출국 금지가 됐다는 것은 곧바로 이제 그 피의자 신분으로 변환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이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심도 깊게 수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주재원인 부인도 이 윤모 총경의 부인도 불러서 조사를 한다던데요. 맞습니다. 그 정황이 드러난 것이요. 지금 이제 이 부부가 경찰이에요. 같이 경찰대 출신이고 경찰관이고 부인은 경정인데 지금 말레이시아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도 일종의 지금 뭔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걸 뇌물로 볼 것인가 혹은 최소한 김영란법 위반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류 스타가 개입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말레이시아에 K-팝 콘서트가 있는데 이 티켓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티켓이 아마 아이들까지 가는 거였으면 한 3장 이상 될 수도 있고 부인 혼자 갔을 가능성은 낮은데 문제는 이게 한 장에 VVIP 티켓은 20만 원이 호가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VIP 티켓만 해도 1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저 가격만 해도 지금 통상 김영란법이 공직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격으로 훌쩍 뛰어넘습니다. 저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가 직접 한 이야기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가수들이 주변 지인들한테 해외 콘서트 같은 거 티켓을 잘 주나요? 줬죠. 많이 주고 받고 했죠. 최종훈 씨도 그러면 별다른 뭐 이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 없이 그냥 줬으니까. 한데 그거는 이제 김영란법 이전의 얘기였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지금 눈여겨볼 부분은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이 장수 초대권을 한 장만 줬을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K-팝 콘서트에 혼자 갔을 리도 없는 상황이고 몇 장을 줬느냐가 굉장히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점은 과연 그냥 이
먼저 달라고 했는지 그냥 제공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사실 해외 공연과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주재원 분들이 상황 분석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공연과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FT 아일랜드의 자체 공연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연 기획사가 주최한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초대권을 제공받았다는 거는 결국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 뭐 인정상 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줬다. 이것은 좀 성립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한 또 선물이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준 여러 가지 뭐 특혜라든지 봐주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줬다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 뭐 이제는 뭐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만 부부와 같이 골프를 쳤습니다. 윤모 총경 부부와요. 그리고 유 대표 부인인 박한별 씨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드라마 주연까지 한 유명 탤런트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인 유모 씨는 박한별 씨의 남편으로 더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박한별 씨는 남편 관련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또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어떤 사실이 나왔냐면 함께 이 총경 부부와 함께 골프를 쳤다. 그러니까 총경과 부부가 함께 골프를 쳤다. 누가? 유 대표 부부. 그러니까 박한별 씨가 그 골프장에 가서 함께 라운딩을 한 거는 팩트로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 관련 의혹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가 누군지 인사도 안 나누고 골프를 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 고위 간부와 우리 남편과 친분이 있는 혹은 뒤를 봐주는 이 인물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했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다시 또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박한별 씨도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다 남편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좀 뒤늦은 사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드라마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뭐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이 출연자의 어떤 심정과 같은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제일 곤혹스러운 거는 제작진이거든요. 그런데 제작진이 다른 경우에는 제작진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배우와 함께 촬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 표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제작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한별 씨에게 입장을 정리해서 박한별 씨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 제작진과의 약속, 시청자와의 약속 이 부분 때문에 출연을 강행하겠다, 끝까지 마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어떤 반응을 또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처음에는 이제 박한별 씨는 단순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름이 공개되거나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윤 총경과 같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경도 그렇고 그 총경의 부인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조직 안에서 승승장구해오던 경찰 공무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경찰청 인사 담당관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연예인들과 이런 게 있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 이 특권층끼리의 결탁 아니냐. 결국은 경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일반 시민들, 민간인에게는 상당히 위압적으로 무섭게 다가오거든요. 경찰이 출동한다. 경찰에게 우리가 연락한다. 이건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수시로 경찰 이 간부급 중에 총경이니까 처음에 경찰총장이 혹시 경무관급 이상 아니냐 했던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경력을 보면요. 경찰대를 나와서 2015년에 강남서에 생활안전 과장을 지냈고요. 그 즈음해서 이 2016년 1월에 총경 승진할 때 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 중앙경찰학교의 교무처장도 지냈고 주로 요직을 지냅니다.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갔는데 뭐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또 실세 총경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청와대 일을 보고 나와서 이제는 경찰청의 인사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군과 경의 경찰의 인사 담당은 전체 이 자원들을 총괄할 수 있는 최고의 핵심 브레인으로 여기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경 승진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세평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요직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고 이 경감
이 경정 직위를 가지고 있는 예. 부인이 말레이시아 주재원으로 나갔다. 이것도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네. 해외 주재원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좀 핵심 요원으로 사실, 분류됐다고 봐야죠. 사실 이 방송국에서도 해외 특파원 나가기는 네. 상당히 어려운 어렵죠, 문제잖아요. 일단. 더군다나 이 경찰 조직, 뭐 국정원 조직이든 검찰 조직이든 해외에 파견을 나간다는 거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고 굉장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위치인데 이 김경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소환을 조율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네, 경찰 출신인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제 출연을 네, 네,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는 뭐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네. 중요도를 가진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다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뭐 YG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가량이 떨어진 하락을 한 상황이고 시가총액만 2,100억 원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또 FT 아일랜드가 속해 있는 CN블루 이고가 같은 경우에는 네. 25%가 하락을 했고 뭐 다른 이 SM이나 JYP, 큐브 같은 대형 기획사들도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제 엔터주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소속 가수의 활동을 통해서 주가 부양을 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네. 만약 소속 가수에게 어떤 치명타 이런 그 치명타를 입었을 때는 곧바로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제작사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연관돼 있는 연예인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 중이거나 아니면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많을 텐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하루에 10통씩 전화를 받고 있는 형편인데요. 네. 과연 이 배우가 이 버닝썬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제작 관계자들이 네. 네. 뭐 대표적으로 OST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포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 그다음에 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실제적으로 연관성이 많이 좀 희석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만 네. 드라마, 그다음에 또 OST, 그다음에 해외 공연 그리고 알게 모르게 현재 이 지방 공연이나 아니면 서울 공연과 같은 경우에 1년치 예약 먼저 사전 계약을 해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 역시 지금 현재 많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단독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그게 덜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팀의 멤버로 그렇죠. 소속해서 활동했던 연예인들은 그 같은 팀 멤버들에게도 지금 상당히 당장 빅뱅과 같은 경우에는 예. 일본 공연이나 해외 공연 그리고 또 국내 공연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고 FT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뭐 활동을 중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약들이 상당히 많이 뭐 팬사인회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많은데 이 부분들도 거의 모두 다 취소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우 기자는 계속해서 쭉 연예계 방송 쪽 취재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취재해오신 모든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뭐 규모랄까요?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수사 인력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경찰이 탄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사 인력 150명이 넘는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순하게 연예인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유흥업소, 그다음에 또 마약 뭐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래 뭐 한 10년 안에 가장 큰 사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우 기자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국회로 갑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틀째 설전을 벌였습니다. 말꼬리 잡고 싸우는 것 같지만 핵심은 역시 선거법입니다. 주제어 먼저 보시죠. 이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산식은 암만 복잡해도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제도 도대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심상정 위원이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게 됐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선거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 정치일까요?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이 앞에 급조한 명칭도 낯선 50% 번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습니다. 5당 합의사항과 180도로 배치된 법안을 제출한 나경원 대표야말로 정말 미스터리다. 국민들께서는 선거제도 개혁 내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제도에 따른 계산식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교수께서는 선거제 개편안 합의안 나온 내용 다 이해를 하셨나요? 예, 저도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용어를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국민들 수준이나 국민들 눈높이는 상당히 복잡한 건 맞습니다. 네. 맞고 특히나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부터가 좀 생소한 데다가 거기에 권역별 또 석패율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와 계산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연동형도 100%면 좀 계산이 좀 쉬운데 예. 50%로 하니까 조금 더 복잡한 산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는 스튜디오에서 뭐 석패율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을 좀 따져봤습니다. 오늘은 이후 국회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씨를 당겼는데요. 오늘 나온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국민은 그 산식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국회의원은 그 산식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좁쌀 정치라고 합니다. 선거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 정치일까요?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대표는 작년 12월 15일 그 5당 원내대표 간의 선거제도 합의의 큰 원칙을 서명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서명한 5당 합의사항과 180도로 배치된 그런 법안을 제출한 나경원 대표야말로 정말 미스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상정 의원이 좁쌀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국민을 좁쌀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또 다시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꼬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철저히 계산해서 나온 발언이겠죠? 당연하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아주 좋은 호재를 하나 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어렵다. 국민들에게 잘 납득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지금 이 공격의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낸 안을 봐라. 비례대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10% 줄이잖아요. 무려. 그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느리지 않고 줄이고 270석을 모두 지역구로 뽑겠다. 그럼 산식이 필요 없죠. 간단하죠.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당선되거나 낙선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안을 냈다. 저 안은 어렵다라는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산식을 국민들이 구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심상정 의원의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서 이제 공략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상정 의원 사실 정개특위 위원장 아닙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입시킨 선거제도 개편이 정의당의 수건 사업인데 이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겁니다.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이제 절반이나마 반영되게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이게 무산되게 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나경원 대표를 비판한 게 맞습니다. 큰 호박을 굴리는 큰 정치를 해야지 좁쌀 정치하느냐라고 비판을 한 것이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 산식은 국민이 몰라도 된다라고 유포하고 있는 것이 심지어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규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좀 뭐랄까요 화난 심경은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또 지금 여야 사당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오늘 2라운드까지 있었고 내일 3라운드도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 심상정 의원의 어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대응 또 설명하는 방식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좀
정확하게 심상정 의원의 발언들을 조금 왜곡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자들의 정확한 그 전언을 따르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는 워딩은 아니었고 국민들이 산식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식이라니까 더 복잡한데 계산법입니다. 그렇죠. 계산법이 워낙 복잡하니까 국민들은 대충 이게 내가 누굴 찍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복잡한 계산법을 어떻게 알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겠는데 이게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조금 왜곡된 게 있는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연히 지금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올려타가지고 한국당에 제외돼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건 맞고요. 그러나 심상정 의원도 저는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이고 더더군다나 그리고 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종안을 지금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아무리 어렵게 복잡해도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도 조금은 좀 말을 실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자기 나름대로 계산법을 만들어서 또 배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단순히 투표장에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와 정당을 그냥 찍는 단순한 유권자들이 아닙니다. 내 표가 찍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계산이 어떻게 되면 유불리가 어떻게 될 따지는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후보자가 안 됐으면 좋겠고 내 표가 죽으면 안 되겠고 내 표가 가면 다른 정당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식, 계산법도 국민들이 이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 산식을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도 이해하느라 스튜디오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오늘 심상정 의원도 내놨지만 이렇게 의석수를 채우는 방식을 바꾸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조금 시뮬레이션 간단하게 해보죠. 정리하면요. 지금 지난 이제 이 20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많이 비유를 하고 있죠. 일단 가장 최근이니까 2016년 총선 결과로는 국민의당은 지금 이제 나뉘어 버렸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있다고 이제 4당제로 전제를 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에서 106석으로 무려 17석이 줄고요. 그러니까 가장 손해를 보는 거는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죠. 국민의당은 38석을 당시 얻었는데 60석으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현재 6석 정당인데 15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5석 모자라지만 상당히 올라가게 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놓고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중간에 끼어 있는 작은 당, 진보정당뿐 아니라 그게 중도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작은 소수당들은 다소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만들자고 이렇게 보정하자고 주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리 의석이 줄어드니까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건 애초에 지난해 12월에 합의를 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 단식을 누가 했습니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했습니다. 나머지는 말리다가 단식 중단을 조건으로 합의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큰 당들은 비례 의석에서 손해를 본다는 걸 알고 합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 의석 주는 게 싫다고 하면 사실 지난해 12월에 논의도 그렇고요.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정치 개혁을 논의해온 과정이 좀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의석수는 똑같이 300석으로 유지가 되지만 맞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서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과 비례대표 당에 투표를 해서 나오는 사람과 이 비율을 조금 바꿨더니 저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을 봤더니 새누리당,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순서로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들이 상당히 약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그러니까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던 건 뭐냐면 표심 그대로 표심 그대로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민심 그대로 의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의 찍은 표가 그대로 가능하면 그대로 반영되는 의석 분포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역구가 많고 지역구는 아시다시피 단순 다수대표제라고 그래서 한 표만 더 받으면 그분이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표를 덜 받은 사람의 표를 찍은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 보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표심 그대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나온 것처럼 20대 총선의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하면 이 3당, 4당이 상당히 약진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최근에 만약에 지방선거, 지난해 지방선거에 또 정당 득표율이 있었거든요. 그 정당 득표를 또 비교를 하면 또 재밌는 결과가 달라지죠.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약진하고 한국당은 많이 빠지고 국민의당도 바른미래당도 많이 빠집니다. 정의당은 약진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 일부하고
한국당에서는 표가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냐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옳고 그름을 따라 가지고 일단 국민들이 정당 투표하고 지역 투표에 됐던 그 표심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석수 계산법이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따라서 의석수의 유불리를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눈앞에 고양이 제가 생선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거고 얼마나 이게 정확히 반영이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야 5당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일을 잘해서 표를 많이 받으면 될 텐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민주평화당은 만장일치로 추인했어요. 네, 민주평화당은 고민이 좀 있긴 했었죠. 왜냐하면 호남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 당장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현역 의원들의 고민이에요. 내 지역구,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당에게 득표율에 따라서 유리할 수 있지만 지역구 의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농어촌 의석들이 줄어드는 걸 용납할 것이냐라는 명분을 가지고 내부에 반론의 소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합의하는 것으로 이 최종 당의 입장이 확정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제 바른미래당이에요. 바른미래당은 늘 저는요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말씀드려왔고 정체성이 여전히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왔지만 그 분석이 또 여기서 드러난 것처럼 지금 바른과 미래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바른은 과거 바른정당입니다. 미래는 이제 국민의당에서 나왔던 안철수계라고 볼 수 있겠죠.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이번에 또다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유승민계는 지금 긴급 의총을 요구했거든요. 문제는 우리 패스트트랙에 합의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간사단 협의에서도 그렇고 자 원내대표직을 걸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해온 게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틀면 어찌 보면 어떤 부담이 있냐면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실기하고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것이 바른미래당 때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차대한 시점에 사실 원내대표는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이 손학규 대표 입장도 이제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유승민계 바른계의 이 반격 이것을 내부에서 좀 합의해낼 수 있을지 이게 최대 관건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에서 찬반 비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찬반 비율로 따지면 지금 유승민계 긴급의총을 요구한 쪽이 좀 작죠. 다소 작지만 그럼에도 다 반대하면은 다 반대하면 뭐 줄로 딱 쪼개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건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원 당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어쨌든 강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하기로 입장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하고 이제 바른정당 계열의 이제 분들이 지금 의총을 소집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의총이 열리긴 할 텐데요. 이제 당론이라고 하는 조항,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에 당론이라는 조항이 있고 당론이라는 조항의 주요 정책과 법안 등에 대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김관영 대표 말은 워딩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된 표결에 붙여진 어떤 정책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할 때 국회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론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 당론을 정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패스트트랙이 지금 표결에 붙여서 상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 논리는 이건 3분의 2가 의무조항이 아니다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 최고나 아니면 바른정당계에서 말한 것은 패스트트랙에 붙이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 표결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당론으로 간주하고 3분의 2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 의견이 좀 충돌하고 있는데 저는 내일은 뭐 의총까지 열긴 하지만 표결에 붙이거나 3분의 2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선거제는 합의안이 나왔지만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법안은 지금 합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설명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그 바른미래당 사정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내부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이 선거제법을 패스트트랙 붙이느냐 마느냐의 문제 기싸움이 아니라 이 선거제법을 패스트트랙 올렸을 때 이른바 바른정당 쪽에서는 어떤 주장이냐면 이게 우리가 야당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포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330일 동안 패스트트랙이 걸려있는 동안 우리는 민주당의 이중대가 된다는 그런 의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이쪽 국민의당 쪽이나 아니면 패스트트랙 주장한 쪽에서는 선거제 입법이 우리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을 걸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국민들의 표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선거제 개혁이 우리 당의 사실상 목표였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줄사이에 팽팽한 입장 대결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중에 또는 앞으로 며칠 내에 네. 당내에서 아마 이견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그 긴급의척 요구하는 의원들 명단을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바른정당 출신들이 중심인데 국민의당 출신으로 이현주, 김중로 의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격하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네. 자, 어쩌면 바른미래당이 이 이슈로 깨질 수 있다. 당이 이렇게 쉽게 깨지진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동안 정계 개편 이야기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예. 결국 또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아까 이원주 의원을 포함해서 네. 지금 뭐 유승민 의원 등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조만간 또 이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공천 문제 또 공천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혹여 있지 않을까라는 네. 추정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른미래당이 똘똘 뭉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지원해주는 지원군의 네.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제2의 배신자 낙인이 등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보수 진영 내에서.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한다고 보면. 그래서 지금 왜 제가 바른미래당에 대한 고민을 아까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냐면 지금 보수냐 중도냐 지금 이 정체성에 대한 결정도 아직 내부에서 안 났습니다. 네. 지금 유승민계는 우린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합리적 개혁 보수다. 지금 손학규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과거 이 국민의당계는 중도 노선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 자체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쩌면 이 선거제 개혁과 패스트트랙의 기회가 네. 또 다시 해묵은 내부 논쟁 때문에 깨질 수 있다. 지금 사실 그 데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주 15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렸어야 내년 2월에 겨우 표결에 붙여지는 네. 겁니다. 자동 통과가 아니라 표결을 통과했을 때 이게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건데 이번 주 보내고 다음 주 보내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태워봐야 내년 4월 총선에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하나만한 상황이 돼버릴 것이고 네. 예, 제가 보기에 정치권은 상당히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데드라인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일까지 최장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15일이 최장, 데드라인이었는데 또 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사이에 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선거제 자체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당이 깨질 가능성은 제가 높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당이 깨지면 나가서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당 계열이라고 해서 지금 평화당과의 논의라든지 민주당과의 어떤 우호적 관계를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가는 것이 여의치가 않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도 사실은 한국당으로 가는 건 지금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논의하고 아마 협의하고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당이 깨질 것까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8명만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상임위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바른미래당 소속 2명이 찬성을 안 해주면 선거제 트랙을 자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다음에 다수가 하느냐 소수가 하느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8명이 반대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니 탓 내 탓 공방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 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것이 과연 여당의 이중대가 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선거제 개혁을 우리가 먼저 주장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후퇴하는 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생각한다면 이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를 합의해놓고 이걸 묵살한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비판을 좀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자유한국당의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주문하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총들 다 매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의 반론이 있는 것이 지금 이 여당의 이중대가 된다라는 표현이 자유한국당의 어찌 보면은 이 공세에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제 개혁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봤지만 이 큰 당들은 손해를 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손해를 봐요. 지난 해에 그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인 압승이었습니다, 여당에. 그 이후로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있죠. 얼마나 지금 빠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황금 시기,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찬스였고요. 6.12 북미 정상회담 다음 날 지방선거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졌다고 또 이 보수 야당이 뭐 항변하기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것은
이 단식을 손학규 대표가 하셨죠. 이해찬 대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는 거예요. 소수 정당들을 위한 지금 제도로 개혁을 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편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이중대 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제도 개편의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가 돼버린다. 물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이유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하는 민주당의 다른 법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수처법이라든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그걸 지원해주면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에 동조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여지의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은 지금 선거제도 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대 된다는 건 그거 자체가 뭐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정당성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치우는데 여당으로 치울 거냐 야당으로 치울 거냐는 정체성의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순간 민주당의 또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이 올려줘야 돼요. 이 부분을 과연 바른미래당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제1야당과 집권여당이 알아서 해줘야 될 이야기지 왜 우리가 나서가지고 우리 당이 이렇게 혼돈에 빠지느냐. 오히려 한국당의 번복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불충분한 어떤 대응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빠져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그걸 같이 해버리면 330일 동안 선거제도에 목이 매달려서 그냥 코가 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내에서는 이게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원내대표와 당대표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의 불꽃 튀는 분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겨를도 없이 바른미래당 상황 안팎으로 쭉 둘러봤습니다. 내일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들 또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낮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틴팅 필름이 밤에는 시야마저 차단한다면? 칼트윈 하라 프리미엄 틴팅의 새로운 기준 탁 트인 틴팅 필름 아이나비 칼트윈.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 스타일스, 서희건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곳곳에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도 겨우내 찬바람을 이겨낸 야생화가 만발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아한 자태를 뽐내며 바닷바람에 하늘거리는 풍도 바람꽃. 흔히 알려진 변산 바람꽃보다 꽃잎이 더 커서 2009년 새로운 종으로 등록된 야생화로 이맘때 풍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복과 장수를 상징하며 봄의 전령사로 널리 알려진 복수초도 진노란 꽃잎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긴 털로 덮인 연분홍잎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노루귀. 꽃받침이 꿩의 목덜미를 닮은 꿩의 바람꽃도 다른 꽃의 뒤질세라 여기저기 고개를 내밉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이거 죽겠다 했는데 막상 올라와 놓고 보니까 꽃을 찍으니까 그게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요. 풍도는 우리나라 야생화 명소 100곳 중 하나로 선정된 작은 섬. 야생화 군락지가 비교적 넓고 개체수도 많지만 풍도에서만 볼 수 있는 풍도 바람꽃과 풍도 대극이 있어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초봄이 되면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와 야생화 군락지 훼손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이 낙엽을 걷어내면 식물이 말라 죽어요. 최소한 찍더라도 이거 갈 때는 좀 덮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는 2015년부터 25억 원을 들여 풍도의 관광 기반 시설 조성과 주민 생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관광 해설사가 되고 바다 환경 지킴이가 되도록 해서 자연 환경도 지키고 관광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풍도의 야생화가 섬 주민들에게도 봄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내일 눈여겨볼 만한 뉴스 정리합니다. 내일 브리핑입니다. 국회는 내일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을 맞아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내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며 대정부 질문 시작에 앞서서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34살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제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서 이 씨의 부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내일 오후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이 벌어집니다. 오후 2시 정각 라디오 방송으로 화재 발생 상황이 전파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전국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이 울리거나 자체 방송으로 훈련을 시작해서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소방청도 오후 2시 소방차 길 터주기를 국민 참여 훈련으로 시행합니다. 소방청은 소방차가 지나가면 당황하지 말고 도로의 좌측과 우측으로 천천히 양보하고 건널목을 지나는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짙어져 가면서 기온이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따뜻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로 오늘보다 5도나 높겠고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내일 오후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고 80mm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충청 이남과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8도, 광주 8도, 대구 7도, 부산 11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8도, 광주, 대구 20도, 부산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이후 주말까지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마지막 리포트로 야생화가 만발한 풍경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봄비가 온다고 하고 봄비가 지나가면 모레가 춘분입니다. 미세먼지 없이 꽃구경 다닐 수 있는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